2014년 12월 26일 소말리아에 최악의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소말리아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게 되는데요. 한번 영상 한번 보실까요? 네. 쓰나미가 왔어? 쓰나미까지? 30만 명? 아니 이게 진짜 엎친 데 덮친 격이잖아요. 그냥 소말리아는. 가뜩이나 가난한 나라인데. 사실 인도네시아에서 무려 진도 9.1에서 9.3의 어떤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서 거대한 해일이 동남아시아 국가를 이렇게 차례로 덮쳤잖아요. 이 소말리아도 해안선의 5분의 1이 쓰나미에 휩쓸렸어요. 그리고 그 피해도 엄청났고요. 그래서 소말리아 해안선을 따라 여러 마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요. 또 수백 명이 사망하거나 또 실종됐죠. 하지만 이 쓰나미가 불러온 재앙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 낼게요. 쓰나미 이후 소말리아 해변에서는 많은 이것이 발견돼 충격을 줬다. 소말리아 해변에서 발견된 것은 바로 이것, 무엇일까요? 이거? 쓰나미? 이거 쓰나미 이후 총 아니야 총? 정답. 정답 외치고하세요. 원래 있는데. 네? 원래 총은 있던데. 아 땡입니다. 정답. 네. 많이 묻었잖아요. 시체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땡입니다. 왜? 아니라고? 힌트를 드릴까요? 네. 위험한 거일 수도 있죠. 아틀란티스. 위험한 거요? 위험한 게?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 탄? 건강과 생명. 건강과 생명? 건강과 생명. 피디님 알고 계세요? 네. 알고 계시는구나. 뭐 정답? 네. 폐기물인가? 폐기물인데 정확하게 약간 어떤 폐기물이요? 원자력 아니면 뭐 핵폭탄 이런. 정답입니다. 네. 핵 폐기물? 그래서 이제 쓰나미 피해를 조사하려고 유엔에서 쓰나미 피해 조사단이 소말리아에 파견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소말리아 해안에서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유독성 해양 쓰레기였죠. 그래서 이제 해양 쓰레기가 밀려온 후부터 이 해양 거주민들은 상당히 이제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급성 호흡기 감염이라든가 복부 출혈, 호흡 곤란부터 돌연사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나타나요. 누가 묻어놓은 거예요? 누가 갖다 버렸나? 그냥 덤핑. 예, 맞습니다. 갖다 버렸구나. 이 조사 결과 이 유럽 여러 나라들이 버린 쓰레기였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누가 허락해준 것도 아니고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갖다 버리나요? 이 쓰레기들이 여기서 발견된 이유는요, 사실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 유독성 폐기물 처리 비용이 유럽에선 한 1톤에 250달러인데 소말리아 바다에 버리면 2.5달러밖에 안 돼요. 2.5달러요? 예, 그래서 유독성 폐기물 1톤을 버리는데 단돈 3,000원 정도면 처리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소말리아 정부가 이 싸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쓰레기 버릴 권리를 판 겁니다. 정부가 권리를 팔았어요. 그렇죠. بدأت sanadkii dhawey soddon iyo shan qof baa ku dhintay ceelasha ay ka cabaayeen suntaas soo gaadhay labadaa kusoo kadhaysano waan gartaan kalluunkii iyo wixii badda ku jirana saasa oo kala buu noqday 이 황폐해진 바다에서 어업으로 이렇게 돈을 벌기 힘들었던 이 어부들은 직접 총을 들고 바다에 나갑니다. 이 외국 배와 이 선원들의 몸값이 상당히 큰 돈이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되면서 어부들이 해적으로 변신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고기를 잡고 있냐? 외국인들도 왜 고기? 거기가 저 어종이 좋대잖아요. 그리고 조업 허가권을 받으려면 다른 나라는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근데 소말리아는 너무 싼 거예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소말리아 앞바다는 이렇게 지리적으로 해적들이 활동하기 유리한 또 조건이기도 합니다. 우선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이 아덴만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항로 중 하나인데요.
매년 3만 척 이상의 배가 이곳 아덴만을 지나갑니다. 사실 이곳 아덴만을 지나가는 그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이 수에즈 운하 때문인데요. 근데 저 수에즈 운하로 통하는 길목인 것 때문에 아덴만에 해적이 많은 거네요. 그렇죠. 어쨌든 유럽으로 가야 되니까 저렇게 그렇죠. 기석을 지나서 무역을 하려면. 지중해로. 맞습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에즈 운하 때문이겠죠. 이 수에즈 운하. 이게 바로 사실 아시아와 유럽의 그 최단 항로거든요. 그래서 이 아덴만은 전 세계 해상 운송의 요지입니다. 더군다나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비롯한 이 석유 산출국들이 여기 많잖아요. 네. 그래서 석유를 실은 이런 값비싼 유조선들이 많이 지나가고 여기 있는 아덴만 인근이 바로 길목입니다. 예. 그래서 자신들의 그 바다를 지키기 위한 자경단으로 시작한 소말리아 해적들은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소말리아 해적 발생 건수를 보시면 2004년에 한 10여 건, 2008년 되니까 111건, 2011년에는 237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그 해적질을 하면 강사가 된다는 얘기를 그렇죠. 소문을 듣고 몰린 거예요. 예. 그래서 2011년에는 전 세계 해적 사건의 90%가 소말리아에서 발생했다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소말리아를 지나는 이제 수백 척의 그 선박이 해적들에게 이제 납치당하면서 상당히 물류 비용도 상당히 올랐죠. 그 소말리아의 이런 해적 문제는 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해적이 이제 사실 크게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맞아요. 뉴스 봤어요, 나. 네. 사모 해운 소속의 사모 주올리호가 어제 아라비아해에서 한국인 선원 8명이 탄 화물선이 소말리아에서 납치됐습니다. 이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은 8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납치된 배는 사모 주올리호였잖아요. 이 사모 주올리호가 이 화물을 싣고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스리랑카로 이동하던 중에 폐락된 겁니다. 그 해적들은 총으로 선원들을 위협해서 인질로 잡고 구금한 뒤에 선장을 협박해서 소말리아에 있는 본고지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이때 신고를 받은 한국 해군의 청해부대 대원들이 해적들이 장악한 배에 침투해서 선원들을 구해내는 아덴만 여명 작전이었죠. 우리군 청해부대 소속 최영함이 현장으로 급파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최영함은 3호 주얼리호에 근접한 뒤 구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와. 총격전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발벌하네, 진짜. 목숨을 걸고 구출을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진짜 기사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때 석혜균 선장님 네. 총상도 입으시고 되게 용감하게 싸운 영웅으로 네. 기억을 하거든요.
이 3호 주올리호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다행히 납치된 배를 이제 구해낸 사건도 있었지만요.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바로 같은 해에 한국의 유조선이 100억이 넘는 거액의 몸값을 주고 풀려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선원들이 2년 가까이 소말리아에 억류돼 있던 그런 사건을 비롯해서 수백 명이 넘는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납치 사건이 있지 않았나요? 네, 머스크 알라바마호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미국에서 거의 처음으로 이런 해적이라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 뉴스로 알려져서 미국 사람들도 많이 그런 주목하게 됐어요. 그때는 미군은 결국 배도 구해내기도 하고 그 외에서도 해적도 체포했어요. 체포한 해적도 끌고 가서 미국으로 데리고 가는 건데 그 해적이 나왔을 때는 다 충격받았어요. 왜요? 생각해보면 뭐 무섭거나 이런 거 뭐 그렇게 생기겠죠. 저 무섭죠. 근데 완전 소년 18살인 해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 보고 소말리아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다. 빈곤의 문제가 심하다라는 거 또 깨닫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이런 해적 사건들이 세계 수십 개국의 해군들이 지키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건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위장했겠죠. 해적 아닌 척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이 소말리아 해적들이 상당히 조직화되어 있었고 체계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뉴스에서 보는 그런 열악하고 몇 명 되지 않는 그런 해적들 정도로만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 해적 행위로 큰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해적 행위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다양해지고요. 또 자본이 몰리고 또 규모가 커진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해적 작전에는 보통 한 10명에서 12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한데요. 뭐 전직 어부 출신, 뭐 민병대, 기술자로 구성된 이런 해적들이 분업해서 각자의 역할을 맡습니다. 전문가네요. 그 전직 어부 출신 해적들은 바다를 상당히 잘 알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두뇌 역할을 합니다. 그 민병대 출신의 해적들은 오랫동안 소말리아 내전에서 숙련된 총잡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선박을 납치할 때 전투를 지휘하고 돌격대 역할을 하죠. 그리고 기술자들은 뭐 컴퓨터, 위성 전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등을 이제 활용해가지고 납치할 선박 위치를 파악하고요. 협상 과정에서 통신 기술을 다루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세 포지션이 손발을 맞춰서 일을 진행하는 거죠. 해적들은 보통 스피드보트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엔진 자체가 일반 피싱보트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거의 2배 이상 빠른 속도를 내고 표적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접근하면서 또 선박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면 배를 조종하는 조타실을 확보한 뒤에 선원들을 억류하고 배를 장악해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사실 이제 해적들이 거대한 배를 직접 운전을 할 수 없으니까 항해에 필요한 그 최소한의 인원만 남기고 다른 선원들은 모두 감금한 다음에 최대한 빠르게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근거지로 배를 끌고 갑니다. 소말리아의 항구에 배를 정박시켜 놓고 본격적으로 거액의 몸값을 협상해서 돈을 받아내려고 한 거겠죠.
PD님이 그 납치된 배에서 취재를 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2006년도에 우리나라 이제 참치잡이 배 동원호가 납포가 됐었어요. 그게 이제 처음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이제 하라데레라고 해적들의 본거지 마을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협상을 해서 우리 이 배에 올라갔죠. 너무 무섭지 않으셨어? 납치된 배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 그럼? 예. 그건 또 허락을 해줘요? 해적은 이미 이제 육지에서 협상이 다 끝난 거고. 아, 그- 납치됐었던 네, 배에 네, 네, 가셨다고? 네. 납치됐던 배에 가라고 그 지시하신 분은 누구세요? 언론인이기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은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중에 또 피디님이 가신 거예요? 소말리 한 번 갔다 왔다고 이제. 잘 알지 않냐고. 예, 잘 모르는데 잘 알잖냐고 뭐 그러면서. 저때 저 상황인가 보네. 예, 배로 가기 전에 제가 구명조끼 입는데 표정이 안 좋으세요. 네, 표정이. 해적들이 계속 왜 구명조끼 입냐고 이거 뭐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저게 해적이에요? 옆에 예, 이 사람들이 해적이에요. 아니, 아니 그 선원들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억류돼 있는 상황이었고 배는 해적들에게 점령당한 상황에서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또 기관총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원들이 어떻게 반항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 얘네들이 마약풀을 먹고 있었어요. 카트. 그거를 먹으면 이렇게 눈이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총기 사고 날까 봐 그게 제일 그래도 걱정이었어요. 뭐 협상하면 그래도 말은 다 온이 이렇게 하나 봐요, 협상대로. 그 협상을 하기 위해서 준비 기간이 한 달 걸렸어요. 맞습니다. 협상 기간이 짧게는 뭐 한두 달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 걸려요.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근데 저렇게 만약에 해적질을 했잖아요. 몸값은 어떻게 그럼 전달 뭐 100억 원을 달라 그러면 뭐 계좌 이체하겠죠. 뭐 어떻게 직접 그렇죠. 줘? 아니 현금으로 줘야겠지. 계좌 이체하면 안 되죠. 해적들한테 이제 몸값을 전달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시리우스 스타라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항공모함급 유조선이 그 탈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적들이 처음 요구한 금액은 2,500만 달러, 하나로 무려 약 300억 원이었어요. 근데 사우디 정부가 2개월간의 협상 끝에 주기로 한 금액은 약 35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문제를 하나 낼게요.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는 해적들에게 이 방법으로 35억 원가량의 현금을 전달했는데요. 바로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정답. 예, 기현 씨. 코인. 그때 코인 없었어요. 그래요? 예. 땡입니다. 현금으로 준 거죠? 다른 물건 아니고. 맞습니다. 근데 좀 더 현금을 어떻게 주지? 여기 35억 원가량의 현금. 정답. 그러니까 예. 헬기에 실어서 정답입니다. 떨어뜨립니다. 정답이십니다. 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예, 보이시면 저 조그마한 게 바로 경비행기는 지나가고 없죠. 낙하산에 매달려 있는 게 바로 35억 돈다발이에요? 원의 돈다발이죠. 이렇게 35억 원을 경비행기에 싣고 낙하산에 매달아서 배에 떨어뜨린 건데요. 해적들은 돈을 받자마자 바로 갑판 위에서 돈을 분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액의 돈을 받아서 돌아가던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액의 돈을 받아서 돌아가던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사고가 일어납니다. 강한 바람에 배가 전복돼요. 그래서 해적 9명 중 5명이 실종됐고요. 거액의 몸값과 함께 바다에 익사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죠. 네? 쓰레기. 이게 뭐예요? 맞아요. 왜? 이슈였어. 아니 저 예쁜 도시가. 최근이에요? 그렇게 먼 역사는 아니에요. 당시에 악취가 얼마나 심했는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무슨 쓰레기 도시가 됐는데요? 뭐 한 거예요? 무슨 일이야? 왜? 이때 나폴리 시민들은 쓰레기가 제대로 수거가 되지 않는 상황에 항의하면서
곳곳에 불 지르면서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그래서 나폴리에는 소방차가 쉴 새 없이 출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인데 그렇게 역사 있는 도시인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 나폴리에선 아무 손도 안 쓴 거예요? 놀랍게도 네. 캄파니아 주 정부는 2000년에서 2008년까지 쓰레기 관련 예산으로 20억 유로, 우리 돈으로 2조가 넘는 돈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았는데 이 기간 동안 나폴리에 단 하나의 소각장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돈이 뭐 한 거야? 그 많은 돈은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마피아 주머니로? 예. 사실 이 나폴리에는 1994년부터 나폴리의 쓰레기 처리를 독점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업체가 마피아 까모라가 소유하고 있는 까모라 런 컴퍼니였습니다. 까모라는 쓰레기를 수거해 시로부터 돈도 받고 그 쓰레기를 아무데나 매립하거나 불법 소각해서 처리 비용을 아껴서 또 돈을 버는 것이죠. 그렇죠. 진짜 못된 짓을 다 하는구나. 오죽하면 까모라 조직원이 우리에게 쓰레기는 바로 황금이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입니다. 이제 나폴리가 관광 도시잖아요. 근데 쓰레기에 덮여 있는 그 도시를 아무도 관광을 안 하고 싶으니까 관광객들 많이 줄이고 나폴리에서 만드는 특산품, 예를 들어서 리모네주 아니면 모짜렐라 치즈 그런 제품들은 수출하는 그런 계약 수가 35% 이제 취소가 됐어요. 와. 그 도시를 그냥 망가뜨리고 있는 주범들이야. 엄청 큰 문제였어요. 아 자기들도 거기 살면서 그게 안 싫었을까? 그러게요. 집에서 먼 데다 했겠죠. 자, 그런데 까모라가 나폴리 지역의 쓰레기에만 관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까모라는 유럽의 각종 산업 쓰레기와 유독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돈을 받고 대신 처리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 이렇게 쓰레기에 집착을 하는. 진짜 맞는 말.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려볼까요? 까모라는 산업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이곳까지 이동하기도 하는데요. 과연 어디일까요? 이탈리아에서 정답 설마 예. 한국 아니겠죠? 한태리 씨 아니죠? 오답입니다. 끌고 가는 비용이 더 들겠네. 정답 예, 한태리 씨. 우주. 가는 비용이 더 든다니까요. 한태리 씨 오답입니다. 정답. 예. 혜성 씨. 저희가 그 소말리아 편에서 외국에서 막 그 핵 폐기물을 투기한 적이 있다고 배웠거든요. 그냥 바다에다가. 혹시 소말리아? 혜성 씨 정답입니다. 역시 모범생이 맞으시네요. 맞네. 맞아요? 그러면 사진을 통해서 소말리아에 버려진 쓰레기를 확인해 볼까요? 그때 배운 게 많네. 소말리아? 까모라는 소말리아의 정부가 사라진 점을 이용해서 유럽의 산업 폐기물을 소말리아 앞바다에 불법 투기를 한 것이죠. 게다가 이 폐기물에는 방사능이나 핵 폐기물 같은 것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합법적으로 핵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톤당 1,000달러 안팎이거든요. 그런데 소말리아에서 처리하면 톤당 2.5달러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폐기물이 소말리아 앞바다에 버려지면서 소말리아엔 어류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소말리아인들은 그들의 자원인 바다를 잃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늘날 이탈리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마피아 조직 은드랑게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드랑게타. 가장 부유한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데 He has all the money in the world.
은드랑게타는 이탈리아 내 마피아 조직 가운데 오늘날 가장 부유한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은드랑게타가 올리는 수익이 이탈리아 GDP의 3%에 달한다고 추정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그들이 시대 변화에 따라 돈이 될 만한 사업을 빠르게 찾아서 착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은드랑게타가 벌였던 사업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이탈리아를 비롯한 전 세계가 어려움에 빠졌지만 은드랑게타는 그 틈에서도 돈 벌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 틈에서도 돈 벌 방법을 찾아냅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PCR 검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마스크 사업. 자가 키트 팔고. 자가 키트 팔고. 예. 아니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다고요? 아니 우리 지금 묻자고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로폴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위조 마스크나 의료 장갑, 의약품을 거래하는데 마피아가 개입되어 있고 게다가 이탈리아 북부 한 도시의 보건국장이 은드랑게타의 연락책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도 있습니다. 네? 나 방금 충격받았어요. 건강은 건들면 안 되지. 심지어는 장례식 업체에 투자하기도 하고 병원에서 나오는 세탁물을 처리하는 클리닝 업체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별짓을 다 하는구나. 가면 냅뒀잖아요. 백신 만들었을 것 같은데. 가짜 백신. 와우. 그냥 비즈니스맨들이네. 대기업이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대기업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또 뭐 있어요? 은드랑게타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돈까지 갈취했습니다. 유럽 최대 난민센터 가운데 한 곳으로 알려진 이탈리아 칼라브리아주의 한 난민센터가 사실은 은드랑게타의 현금 지급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은드랑게타는 2006년부터 10년간 난민센터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난민들에게 제공하는 음식 공급의 하청을 따내는 방식으로 난민센터에 지원된 공적 자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600만 유로를 빼돌렸습니다. 진짜 악질이다. 이탈리아 경찰 발표, 마피아가 난민기금 수백만 달러를 빼돌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빼돌린 자금은 부동산과 고가의 차 혹은 선박을 구입하는 데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각 분야를 넘나들며 악행을 저지르는 마피아들이 2010년대 들어서 가장 큰 공을 들여서 활동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코사노스트라, 까모라, 은드랑게타까지 이 3대 마피아 조직 모두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진짜. 대체 뭘까요? 바로 농업입니다. 그죠. 그만해. 농업까지요? 우리가 흔히 농업을 의미하는 아그리콜투라와 마피아를 합친 아그로마피아라고 부르는데요. 마피아들은 오랜 경기 침체로 가격이 떨어진 농장과 가축들을 사들여서 농장을 다시 임대하거나 혹은 노동자를 고용해 농작물을 수확하고 유통해서 돈을 버는데 하루에 14시간까지 일을 시키고 있어요. 고작으로 그냥 3.5유로. 그래서 원으로 한다면 5천 원밖에 안 돼요. 어떡해.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네. 아그로마피아는 그들 사이에서 마약보다도 이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짜 이것을 팔아서 큰 수익을 챙겼는데요. 가짜? 마약 대신 이거. 정답. 예, 지원 씨. 아무래도 뭐 와인이 유명하니까 그럴 수도 가짜 있겠다. 와인을 진짜 막 비싼 고가의 와인으로 위장해가지고 라벨만 붙여서 그럴 파는 수도 거죠. 있겠다. 아니, 대박인데 이렇게 하면? 이거 알려주면 안 될 것 같은데?
할 것 같아요, 이거. 그럴듯한데요. 오답입니다. 그럼 정답. 예, 아드리아나 씨. 그 올리브유 아닐까요? 아드리아나 씨 정답입니다. 저도 이탈리아 거 많이 사는데. 마피아들은 가짜 농식품을 유통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올리브유의 경우에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의 최고 등급인 엑스트라 버진 상표를 부착했는데 실제로는 중동산 올리브 찌꺼기로 만든 것이었죠. 왜? 아우, 좀 그러지 마. 또 값싼 해바라기유나 카놀라유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라고 속여 팔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짜 식품 유통을 비롯해서 올리브, 토마토, 아보카도 농장 같은 농업 분야에서 마피아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연간 200억 유로에 달합니다. 이 농업이 마피아의 전체 연간 매출의 15%를 차지할 수준이라고 합니다. 15%. 그리고 요즘 전 세계적으로 환경 이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또 환경을 지키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다음 주에 할 건데. 다음 주에 할 건데요? More than 1,100 people have died in the heavy flooding. 뭐야, 왜? 어머. 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끼어들면 안 돼. 이상한 짓 할 거야. 가짜 뭘 하든지. 당신들도 죽고 당신들 자식 다 죽는 거예요, 이거는. 죽어서 돈 이고 갈 거야? 아, 걱정돼. 너무 웃겨 진짜. 그러면서 에너지 분야에서 특히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마피아의 눈에 이런 동향이 포착된 거죠. 이탈리아 마피아들이 주목했던 것은 그 가운데에서 풍력 에너지였습니다. 이렇게 환경과 관련된 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마피아를 에코마피아라고 부릅니다. 너무 안 어울린다. 에코와 마피아. 너무 안 어울려요. 사랑스러운 살인자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마피아들은 왜 풍력 에너지에 눈독을 들였던 걸까요? 이탈리아와 유럽연합이 풍력 농가 건설에 보조금을 지급했는데요. 마피아들은 지방 공무원들에게 돈을 주는 대가로 풍력 설비 및 건설 허가권을 소나기에 넣고 해외 기업에 처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현대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처럼 그런 갱스터 같은 그런 거 말고. 총 쏘고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런 느낌의 마피아가 아니라 마피아가 그냥 이태리를 집어삼키겠네요. 전 세계 아닐까요, 언젠가? 자, 이렇게 시대에 맞춰서 옷을 바꿔 입고 그럴싸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피아가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죠. 저희가 바다가 오염된 원인을 찾기 위해서 템즈강에 온 이유가 있을까요? 네, 템즈강은 오랫동안 이제 연어를 비롯해서 뭐 송어, 농어 등등 여러 물고기들이 잡힐 만큼 어종이 풍부하고 깨끗한 그런 강이었죠. 그런데 이제 18세기가 되면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런던에 이제 공장이 많이 생기고 인구가 또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템즈강의 모습이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1858년 템즈강에는 런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제 어떤 일이 그때 벌어졌는지 당시 템즈강을 표현한 만평이 있습니다. 잠깐만. 해골이 사신인가요? 야, 밑에 보면 약간 거북이 같은 건가? 막 뒤집어져서 죽어 있어요. 죽은 생물들이 떠내려가고 있는 느낌이고. 완전 죽음의 강이네. 뭔가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막 신화에 있는 그런 강 같아요. 죽음의 강이죠, 뭐. 생명의 흔적이 아예 없어. 그렇죠. 이게 강에는 이제 정체 모를 생명체들이 죽어서 둥둥 떠 있고 해골이 노를 젓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죽음의 강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당시 템즈강은 인간이나 물고기가 아예 살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아주 심각했고요.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이 참을 수 없는 그 악취였습니다. 냄새가 얼마나 심했는지 시민들이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상당수가 런던을 다 빠져나갈 정도였습니다. 템즈 강변에 있는 영국의 그 의회도 임시 폐쇄됐었는데 회의를 할 때는 어떻게든 이 악취를 줄여야 되니까 이 창문 틈새를 천으로 다 막아놓고 이렇게 회의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1858년은 영국 역사에서 대악취의 해라고 기록이 될 만큼 템즈강 오염이 아주 심각했었는데요.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폐수 때문이요? 그때 공장 산업혁명이 있었으니까. 예, 맞아요. 문제가 됐던 게 수많은 공장에서 아무런 정화 시설 이런 거 없이 그대로 강에다가 방류했던 이 산업 폐수들. 이게 이제 큰 문제였고요. 또 이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이 도시에서 흘러드는 그 하수, 생활폐수. 생활폐수 이런 것들도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쌓인 이 오폐수 때문에 템즈강이 온갖 박테리아, 세균 이런 것들이 번식하기 좋은 그런 환경으로 변했고 설상가상 여기에 이제 폭염까지 닥치면서 전례 없는 이런 악취, 대악취가 발생을 했던 겁니다. 수온까지 상승했구나. 줄리안 씨, 이때 템즈강의 이런 오염으로 굉장한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학치 한 20년 정도 후에 이제 거기 어떤 배 이제 그 충돌 사건이 일어나면서 침몰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는 한 승객 800명 중에 600명 정도 사망했는데 아니 먼 바다도 아니고 가까운 강에서 이렇게 많은 사망자 수 일어나는 게 도대체 원인이 뭘까라고 좀 이해하잖아요. 뭐야? 근데 그게 바로 이 배수를 들여 마셨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남아서 이제 결과적으로 다시 땅에 들어갔는데도 병 걸려가지고 죽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대책 제대로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생겼던 큰 피해라고 볼 수도 있죠. 교수님, 그럼 이 템즈강에서 이렇게 오염이 바다까지 그럼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간 건가? 네, 맞습니다. 강물이 흘러서 도착하는 곳이 바로 바다지 않습니까? 템즈강의 강물 역시 영국과 유럽 사이에 위치한 북해 바다로 다 흘러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다도 이 북해 바다도 심각하게 오염되기가 시작했죠. 이거는 인재지. 배수 쏟아지는구나. 근데 바다 오염이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20세기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세계 대전이 있었잖아요.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유럽 주변에는 바다에 충격적인 폐기물들을 버리게 됩니다. 그게 과연 이제 무엇이었을까요? 폐기물인가? 네, 맞습니다. 2차 대전 때 이제 미국에서 핵이 개발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유럽 이제 각국이 핵 경쟁에 나서면서 핵 폐기물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당시까지는 이제 핵 폐기물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영국에서 수천 톤에 달하는 이런 핵 폐기물을 그대로 바다에 버리게 된 것이죠. 바다에 버릴 생각을. 또 유럽의 여러 정부와 기업 또 조직들이 여기에 합류하면서 바다에 핵 폐기물까지 이게 쌓이게 된 것입니다. 마이클 씨, 이때 바다에 버려진 게 핵 폐기물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세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남아있던 뭐 무기, 뭐 총, 탱 같은 거 엄청 많이 남아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그냥 바다에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일랜드 그리고 영국 딱 사이에 있는 보포트 다이키라는 곳이 있는데요. 영국에서만 100만 톤 버렸습니다. 100만 톤? 네, 거기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이 돼 있습니다. 100만 톤이면 와. 상상이 안 가네. 근데 교수님, 이게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뭐 매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근데 바다에 버린 거예요? 예, 사실 과거에는 바다에 대한 이해가 정말 부족했습니다. 바다가 워낙 넓고 깊어서 그 연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모든 자연과학 중에서 가장 늦게 출발한 자연과학이 바로 해양학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제 과학자들은 인류가 어떤 면에서는 우주보다도 바다를 더 모른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바다는 여전히 미지의 세계로 상당 부분 남겨둔 것이죠. 하지만 해양과학이 본격적으로 연구되면서 바다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다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탄소의 약 4분의 1 정도를 흡수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다가 만약 이런 기능을 하지 않았다면
지구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뜨겁고 기후 위기는 더 심각하게 인류를 위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가 산소를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산소가 나오죠. 전체 지구에서 아마존 열대우림이 만든 산소는 약 20% 정도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다는 얼마만큼의 산소를 만들어낼까요? 80%네요. 40%? 절반 이상? 맞습니다. 네. 바다가 만들어내는 산소는 지구에 있는 산소의 최소 50% 이상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와. 지금 우리가 숨쉬는 이 산소의 반 이상은 바다에서? 바다에서부터 왔다. 할 때마다 바다에 되게 감사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아니 그럼 바다가 진짜 지구의 허파인 거네요. 그렇죠. 진정한 지구의 허파는 사실 바다였던 것이죠. 바다는 이렇게 산소와 함께 다양한 먹거리까지 제공을 하면서 인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우와. 근데 갑자기 좀 후회가 되네요. 어린 시절에 바다 가서 오줌 많이 싸고 그랬거든요. 왜 오줌은 그러셨어요? 괜찮아요? 오줌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그 바다가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거는 어디까지나 바다가 건강할 때, 바다가 건강하게 생태계의 건강을 유지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오염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다는 또다시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네, 20세기 중반 이제 인류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대량 생산을 하고 더불어서 이 소비 혁명이 이때 시작이 되죠. 공장 대량 생산의 시대. 지금 뭐 소비 문화가 그죠, 어마어마하게 포드. 발달했잖아요. 모던 타임즈 아니에요? 모던 맞아요. 모던 타임스 진짜. 뭐 그때는 환경 걱정이나 생각 아예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장은 진짜 이때는 혁신이었죠. 혁신이었죠 완전. 그쵸, 컨베이어 벨트 나오고. 자동차를 비롯해서 각종 전자제품과 생필품 또 음식까지 이 모든 게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졌고 각종 광고가 소비를 점점 부추기면서 사람들은 이전보다 손쉽게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치, 이런 마트는 옛날에 없었으니까. 그냥 계속 쓰고 버리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골칫거리로 떠오르는데 우리가 바다를 더 위협하고 바다를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또 새로운 물건이 등장했다는 건데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예. 새로운 물건이 등장했다고? 네. 이 사진은 이제 1955년 미국의 한 잡지에 실린 광고인데요. 사람들이 하늘로 이렇게 막 던지고 있는 물품들. 이게 대부분 무엇으로 만든 물건일까요? 정답. 네, 규현 씨. 돈으로 만든 거죠. 돈으로. 맞네요. 맞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돈으로 만든 거예요. 사실 틀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오답입니다. 규현 씨 오답. 네. 뭐 무조건 다 일회용 같은 것이 보이는데 제대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하나 고르세요. 자, 네. 오케이. 정답. 네, 마이클 씨. 플라스틱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이 사진은 1955년도 라이프 매거진이라는 그런 잡지에 실렸던 광고인데요. 한 미국인 가족이 플라스틱하고 이제 각종 일회용품들을 이렇게 던져버리면서 만세를 외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광고 카피가 뭐였냐면 쓰고 던져버리는 삶. 와. 무책임하다. 그러니까 쉽게 쓰고 쉽게 버릴 수 있다. 네. 뭐 이런 거잖아요. 일회용이다. 그렇죠. 일회용품을 이제 사용하면은 시간과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어필하는 광고죠. 되게 유명한 드라마 있잖아요. 미국 것 그 매드맨인가? 매드맨? 거기서 이제 딱 이제 피크닉 하고 나서 쓰레기 이렇게 훅 이렇게 버린 장면이 있어요. 어디다가요? 예, 그냥 자연에다가 그리고 버리고 가요, 그냥. 그거 보고 되게 충격 먹었는데 그 당시 진짜 사람들이 약간 뭐 별 생각 없었나 근데 봐요. 왜냐면 저런 포스터 운동하면 사람들 다 따라하거든요. 이렇게. 그니까요. 이렇게 이제 쓰고 던져버리는 일회용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중요한 소재가 바로 플라스틱이었죠.
사실 플라스틱은 20세기 초에 처음 발명이 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된 거는 2차 대전 때 이제 장화나 이제 전선 피복 이런 거 만들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즈음부터 이제 비닐, 페트병 그리고 이제 음식 포장 등에 사용되는 다양한 플라스틱 재료들이 줄줄이 발명이 되면서 1950년대가 되면은 플라스틱 전성기에 이르게 되죠. Saran wrap. That's right. There's nothing like Saran wrap. It's the crystal clear plastic that lets you see everything you wrap. Band-Aid plastic strip. And the Band-Aid plastic strip never comes loose. 그 후에 이제 플라스틱 사용량은 엄청나게 늘어나갔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1950년대부터 2015년까지 약 70여 년 동안 생산됐던 플라스틱이 총 83억 톤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현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과 가축 이런 동물들을 다 합한 총 질량이 약 40억 톤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생산량이 그거보다도 2배 이상 더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현재 지구가 플라스틱으로 덮여 있는 상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겁니다. 그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플라스틱은. 네,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플라스틱 중에 상당량은 또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수님 그러면 이때까지 바다에 뭐 산업 폐수, 뭐 핵 폐기물, 각종 쓰레기가 다 버려진 건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규제를 안 했던 거예요? 규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예, 그동안 바다에 마구잡이로 버린 이런 온갖 폐기물들이 바다를 오염시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1969년에 유럽 발트해에서 발암 물질인 비소 함량이 비정상적으로 아주 높게 이렇게 검출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미국에서는 오염된 강에서 거대한 화재 사건이 이제 연달아 일어나면서 인간이 이렇게 자연을 망가뜨리고 결국 인간에게 다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 그런 계기들이 됐는데요. 그래서 1972년 드디어 해양 오염에 관한 최초의 국제 협약인 런던 협약이 이제 체결이 됩니다. 체약 당사국은 개별적으로 또한 집단적으로 해양 환경의 모든 오염원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촉진하여야 하며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서약한다. 이 협약에는 이제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그리고 총 87개국이 참여해서 바다를 보호하는 일에 동의한 것이죠. 이제 드디어 해양 오염을 막아보자 이런 결의를 다진 거네요. 첫 발걸음 같은 느낌 좀 들어요. 예, 특히 이 협약에서는 이제 쓰레기뿐만 아니라 그 유독성이 강한 수은, 또 카드뮴, 원유 그리고 핵 폐기물 이런 것들 다 바다에 버릴 수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 다행이다 그래도. 하지만 이 협약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 강제성. 예, 그러니까 이 협약의 문제가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규정을 위반해서 바다에 유독성 물질, 뭐 폐기물 이런 거 버려도 국제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 폐기물을 버렸을 때 그런 규정 같은 것들이 마련돼 있지 않으니까 선언문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우리 그렇게 합시다. 뭐 이 정도. 네, 그래서 런던 협약 이후에도 바다를 쓰레기 처리장으로 이용하는 일이 줄지가 않았고 결국 1996년에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런던 의정서가 이제 새롭게 채택됐지만 여전히 이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폐수와 폐기물 이런 것들이 바다로 계속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다에 버릴 생각을 했죠. 네, 이렇게 누구도 바다 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무책임하게 바다를 악용하는 사이에 전 세계를 경악케 하는 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나 그만 충격받고 싶은데. 이렇게 누구도 바다 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무책임하게 바다를 악용하는 사이에 전 세계를 경악케 하는 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나 그만 충격받고 싶은데. 때는 런던 의정서를 맺은 지 1년이 지났던 1997년 사건은 미국 LA에서
하와이까지 가는 국제 요트 경주에서 발생합니다. 무슨 일 있었죠? 경주에 참여한 이 찰스 무어라는 이름의 선장이 있었는데요. 찰스 무어 선장이 태평양을 항해하던 중에 좀 이상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갑자기 바람이 사라지고 바다의 흐름도 멈추면서 요트가 멈춰버린 거죠.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찰스 무어 선장은 태평양 한가운데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요? 야, 이건 너무 어려운데? 충격한 거. 아닌데, 무중력도 아닌데. 왜냐면 바람도 없어지고 물살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맞아요. 왜? 그게 질문이에요. 정답! 지원 씨. 고래 시체에 떠오른 거야. 요트가. 고래 시체가 죽어서 물 위에 떴는데 요트가 그 위에 떠서 갑자기 가지도 않고 대형 고래 위에. 대형 고래 위에. 예, 지원 씨 상상력 정말 좋은데요. 예, 오답입니다. 네. 자, 정답입니다. 네, 마이클 씨. 대왕 해초요. 해초? 해초. 약간 엄청 이렇게 완전 두껍고 긴 약간 그거 있잖아요. 해초에 걸린 거예요? 걸린 거예요. 이렇게 볼페르. 마이클 씨 오답입니다. 저 알 것 같아요. 아니야, 다 몰라. 저 알아요. 줄리안 씨. 그러니까 항상 배 같은 사건 보면 엄청 큰 거대한 오징어 같은 문어 같은 거 딱 있어가지고 딱 잡았죠. 저 고래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아니요, 왜냐면 이게 잡았잖아요. 네, 줄리안 씨 오답입니다. 정답. 네, 혜석 씨. 대왕 오징어도 아니고 대왕 쓰레기. 쓰레기가 완전 이제 섬이 돼버린 거예요. 섬? 네, 혜석 씨 정답입니다. 네,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예. 충격인데요. 찰스 무어 선장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발견했던 거는 끝이 보이지 않는 쓰레기로 된 섬이었습니다. 와, 이게 말이 돼? 이건 쓰레기 섬을 비롯해서 연안 바다의 표면에 있는 부유 쓰레기들의 모습입니다. 바다 표면에만 쓰레기가 가득 덮여 있는 게 아니라 이 수면 아래까지도 육안으로는 잘 구별하기 어려운 작은 쓰레기들까지 다 채워져 있었던 것이죠. 저걸 누가 치울까? 와. 당시 찰스 무어 선장이 쓰레기 섬에 대해서 남긴 글이 있는데요. 예, 한번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육지로부터 몇천 킬로미터가 떨어진 곳에 쓰레기가 있다는 것은 달에 쓰레기가 있는 거나 비슷한 이야기였다. 우리는 며칠 동안 태평양 한가운데서 무서우리만큼 고요한 수면 위를 모터에 의지해 지나갔다. 쓰레기들은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 망망대. 찰스 무어 선장은 자신이 목격한 이 쓰레기 지대를 세상에 이제 알렸는데요. 그때서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이제 바다 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충격에 빠지게 된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바다 한가운데까지 쓰레기가 모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저렇게 바다 한가운데 저렇게 모여 있죠, 쓰레기들이? 예, 이 바닷물이라는 거는 계속 정체돼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위에 바람도 불고 바닷물도 다 서로 다른 물들이어서 이게 무게도 다르고 이러다 보면 한쪽으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이게 흘러가는 걸 우리가 해류라고 부르죠. 일종의 바닷길이 있는 건데요. 이런 해류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 가운데는 해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는 바닷물이 정체돼 있고 거기에 바닷물들이 자꾸 주변에서 모여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쌓이는구나. 네, 그래서 해류로 둘러싸인 영역에 이렇게 다 모여들다 보면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축적이 되니까 거대한 쓰레기 섬을 만든 거죠. 그리고